오늘 287쪽 평균 분산법과 포트폴리오 이런 표시고요. 토요일 날 무리를 냈나 보지. 그죠? 토요일 날 보강하고 뭐 시법 특강하고 해가지고 무리했는 거다. 오늘도 비도 오고 해가지고 많이 안 오셨네. 자, 오늘 다루는 투자로는 전부가 다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중요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다 그냥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오늘 하는 건 좀 어렵다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제일 어려운 거니까 또 머리가 좀 아프더라도 감안을 하시고 들어야 돼요. 자, 평균 분산법과 포트폴리오로 먼저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이 평균이라는 말은 수익을 의미하는 용어고, 분산은 위험을 뜻하는 말이다. 그죠?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란 위험이 이 동일한 여러 개의 투자들이 있다. 위험이 똑같은 투자들 중에서는 수익이 가장 큰 투자안이 수익이 낮은 다른 투자를 지배해버리고 수익이 가장 큰 투자안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동일한 여러 개의 투자들이 있다. 수익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안이 위험이 큰 다른 투자를 지배해버리고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안들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이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서 수익이 크고 위험이 작은 이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투자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를 선택하는 기법을 평균 분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균이 뭘 뜻하는 말? 수익을, 분산이 위험을 뜻하는 말이죠. 그죠? 평균이나 표준 편차, 평균이나 편차는 평균 또는 분산, 평균은 수익을 의미하는 요거,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 토요일 날 정리를 했다. 그지? 그러니까 평균이 수익을, 분산이 위험을 뜻하니까 평균 분산법은 바로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서 수익이 크고, 수익은 크고, 수익은 높을수록 좋죠. 위험은 적을수록 좋으니까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적은 이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 기법을 평균 분산법이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A하고 B 두 개의 투자안이 있는데요. 이 두 투자에서 수익과 위험을 비교해 보니까 A 투자에서는 수익이 10%가 예상되고 B 투자는 수익이 8%가 예상된다고 가져보자요. 근데 위험은 A 투자에서 4%가 수반되어 있고 B 투자는 6%가 수반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평균 분수에 입각해서 A, B 중 어느 게 양호한 투자인가를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자, 평균 분산법은 이 지배 원리에 입각해서 평균 분산법을 선택할 때는, 평균 분산법을 선택할 때는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A하고 B 중 수익은 A가 크고 B가 더 적지 않습니까? 수익은. 그죠? 그럼 수익이 큰 A가 수익이 낮은 B를 지배하겠죠. 그다음에 위험은 낮을수록 좋은데 위험은 A가 B보다 적고 B가 A보다 또 위험이 높죠. 그럼 위험이 적은 A가 위험이 높은 B를 지배하게 되죠. 그럼 이 경우에는 A는 수익이 크면서 위험도 적다. 이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적다.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하죠. 근데 B는 수익이 커야 되는데 A보다 수익도 적으면서 위험은 또 낮아야 되는데 위험은 더 높죠. 그럼 수익도 만족을 못 주고 위험도 만족을 못 주네. 그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수익하고 위험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게 뭐죠? A죠. 그래서 이때는 항상 A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분산법은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적은 이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 방법,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익도 크고 위험도 적은 A를 선택하면 되는 거다. 그지? 그런데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역시 A하고 B 두 개의 투자가 있는데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비교해 봤더니 A 투자에서는 수익이 10%가 예상되는데 B 투자는 수익이 8%가 예상됩니다. 근데 위험은 A가 6%가 수반되어 있고 B가 4%가 수반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요. 그럼 이때 이제 평균 분산법에 입각해서 A하고 B 중에 어느 게 양호한 투자인가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자, 수익은 커야 된다 그랬죠. 그죠? 수익은 커야 되는데 A가 B보다 수익이 크고 B가 수익이 적죠. 그럼 수익이 큰 A가 수익이 낮은 B를 지배하겠죠. 그다음에 위험은 적어야 되는데 위험은 B가 더 적고 A가 위험이 더 높죠. 그럼 위험이 적은 B가 위험이 높은 A를 지배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자, 이 경우에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A가 양호한 투자이 되고 위험적인 측면에서는 B가 양호한 투자잖아요. 그죠? 그 이제 평균 분사법에 의해서 A하고 B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경우에는 수익이 큰 A를 선택한다든가 위험이 적은 B를 선택한다든가 뭐 A나 B 중에 뭘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평균 분사법으로는 투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분사법은 수익하고 위험 중 어느 한 개만을 충족해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 충족시켜야 돼. 수익이 어떠면서 높고 위험은 낮아야 됩니다. 이렇게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적을 때 그 투자를 평균 분사법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지. 어떤 투자니 봐 A를 한번 봐봐요. A하고 B를 비교해보면 A는 B보다 수익이 크나 위험도 높죠. 이런 경우에는 A를 선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위험을 만족을 못 줬으니까. 또 B는 위험은 적지만 수익도 적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위험은 충족을 시켰지만 수익을 만족을 못 주고 있죠. 그죠? 이때도 B를 선택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평균 분사법은 수익하고 위험 중에 어떤 한 개만을 이렇게 충족해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돼. 수익이 어떻고 크고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투자 기법이 평균 분사법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평균 분사법에 입각해서는 투자를 선택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투자를 우리가 못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같이 정리하셔야 된다. 평균 분사법에 입각해서는 투자를 선택할 수 없는데 항상 이 평균 분사법은 이론적으로 가정한 투자 선택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평균 분사법을 만족하는 투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보강 때 배운 거 위험하고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한다. 위험하고 수익은 언제나 비례해요. 그러니까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아지는 겁니다.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수익도 크고 위험이 낮을수록 수익도 적어지는 거야. 근데 평균 분사법은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이 큰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평균은 수익하고 위험이 반비례하는 투자를 선택하는 건데요. 언제나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분사법을 만족시키는 투자는 있을 수가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고로 평균 분사법에 입각해서 뭘 선택한다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정했을 때는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하지만 이걸 만족하는 투자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잖아요. 그지? 그럼 평균 분사법은 언제나 투자를 선택할 수 없겠죠. 근데 투자안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 분사법은 이론적으로만 가정한 투자 분석 기법이니까 현실적으로 평균 분사법을 만족시키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러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투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A하고 B 두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자, 우리 교재에 평균 분사법에 한 개 해가지고 나와 있죠. 뒷페이지에 있잖아. 거기 보면 이렇게 어떤 투자니 수익이 크지만 위험도 높다면 평균 분사법으로는 투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첫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A하고 B에 분산 투자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A의 자금을 한 50%, B의 50% 정도 이렇게 해서 A, B 두 개로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자, A의 수익이 높고 B가 수익이 적으니까요. A가 B의 낮은 수익을 세입을 시켜주고요. 또 B가 위험이 적고 A가 위험이 높으니까 B가 A의 높은 위험을 상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균 분사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첫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두 번째, 자, 요 2번, 3번은 지금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 평균 분사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다르게 선택하게 되는데요.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이 다소 높더라도 수익이 큰 투자를 선택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투자자는 수익이 높은 A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수익이 좀 적더라도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위험이 낮은 투자는 B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이라면 위험이 낮은 B를, 공격적인 투자라면 수익이 큰 A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분사법의 입각에서는
투자를 선택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첫째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두 번째,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수익이 큰 투자를,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평균 분산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변이계수를 측정해서, 교재에 없어요. 적어요 빨리. 변이계수를 측정해서 변이계수가 작은 것을 양호한 투자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변이계수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식을 보자. 공식.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그러니까 위험을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이 변이계수인데요. 이 기대 수익률은 수익은 클수록 좋은 거잖아. 그지? 위험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적을수록 당연히 이 값은 낮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변이계수가 적다는 말은 뭐냐? 수익은 큰데 위험이 적다. 그 말하고 똑같죠. 그죠? 이 수익률 한 단위당 감소할 위험도가 낮아서 양호한 투자이다. 이렇습니다. 이 수익률 한 단위당 감소할 위험도를 변이계수라는데요. 이건 당연히 작은 것이 좋아요. 근데 변이계수가 작은 것은 항상 무조건 위험이 낮을수록 위험이 낮은 투자니 변이계수는 무조건 적게 나타난다. 위험이 낮은 게. 왜 그런가 하니까 자, 이 분자가 위험이잖아. 그지? 분자에 있는 위험이 적을수록 무조건 변이계수는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낮은 투자니 변이계수가 적어서 양호한데 지금 A하고 B 중에 위험이 뭐가 더 적어요? B가 위험이 더 적잖아요. 그래서 변이계수법에 따른다면 변이계수가 낮은 B가 양호한 투자로 선택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분산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그 대안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A, B 두 개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보수적이라면 위험이 적은 투자를, 공격적이라면 수익이 큰 투자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변이계수법을 정해서, 변이계수를 정해서 변이계수가 작은 것을 양호한 투자로 선택할 수 있는데 변이계수는 항상 위험이 낮을수록 무조건 변이계수는 적다. 위험이 낮을수록 변이계수가 적기 때문에 위험이 낮은 것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A하고 B 중에서 위험이 B가 더 적잖아요. 그죠? 그로 이때는 변이계수법에 따른다면 A보다는 B가 더 양호한 투자로 선택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평균분산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대안까지를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주로 이렇게 나와요. A 투자안이 B 투자안보다, 잘 봐. A 투자안이 B 투자안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고 표준 편차도 크다면 이렇게 나와. 표준 편차가 뭘 뜻하죠? 위험. 또는 A 투자안이 B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고 분산도 크다면 이렇게 나와. 분산이 또 뭘 뜻하죠? 위험. 그러면 A가 B보다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높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평균분산법에 따라 B보다 A를 선택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선택할 수 없다 그래야 돼. 또 평균분산법에 따라서 뭐 또 선택한다 그러면 또 뭐 수익이 크니까 A를 선택해야지 이랬다가는 내년까지 계속 선택만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평균분산법은 투자를 선택할 수 없고 이때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느 하나가 선택된다. 또는 변이계수를 적용해서 변이계수가 낮은 투자를 양호한 투자로 선택한다. 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거기까지 해서 평균분산법을 정의하고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1952년도에 마코비츠라는 학자가 발표한 논문이거든요. 이 논문을 마코비츠가 발표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빛나는 이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이제 원래 주식 투자를 할 때 접목했던 이론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한 종목에 집중해서 다 투자를 해버리면 그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때는 유리하지만 그죠? 그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때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에 좀 분산해서 투자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IT를 대표하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도 한 개 가지고 있고요. 또 바이오주를 대표하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좀 투자를 하고 또 철강주를 대표하는 포스코에도 좀 투자를 해본다. 그러면
바이오주가 하락할 때는 철강주가 상승할 수도 있고, 철강주가 하락할 때는 또 IT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그러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어떤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자산에 뭐 한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이꼬로 분산 투자. 기계로 떠올려야 된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 분산 투자라는 목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은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서 불필요한 위험이라는 게 뭐야? 제거가 가능한 위험을 뜻해요. 제거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뜻하는데, 바로 비체계적 위험을 뜻합니다. 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 무슨 위험을 제거한다고? 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도 제거되잖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자산에 뭐 한다? 분산 투자하는 것. 이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자,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총위험. 총위험은 투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당연히 구분하셔야 된대요. 체계적 위험은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이거는 시장 상황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된다면 누구나 이건 감수를 해야 되지 피할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요. 피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 제거도 불가능하다. 제거할 수 없는 위험. 이런 위험은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니까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요. 다 감수를 해야 되는 위험인데 어떤 거냐? 가장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또 경기 변화라든가 또는 이자율 변동, 이런 것을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지, 너는 상승하는데 나는 상승 안 한다, 이런 건 없는 거지, 그지? 이 시장 상황 자체에서 하게 되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고요. 누구나 다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인데, 경기가 호경기에서 불경기를 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불경기가 되는 거지, 특정인에게만 호경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도 모든 투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공통적으로. 너만 이자율이 상승하고 나는 상승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제거가 불가능하면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산이 불가능한 이런 위험은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니까 위험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이거는 시장 상황에서 야기되는 위험이 아니고 개별 투자안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 개별 투자안의 특성에서 야기되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선택한다면 피할 수가 있고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요.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제거가 가능하고, 제거할 수 있다면 분산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선택해서 제거할 수 있고 분산이 가능한 위험. 이런 위험이 조직적이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영업 경비의 변화라든가 재무 구조라든가 뭐 경영 능력이라든가 또는 근로자의 파업이라든가 노사분규와 같은 근로자의 파업, 이런 것은요, 효율적으로 투자를 선택하면 피할 수가 있고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위험이 조직적이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 두 개의 투자안이 있는데 투자 금액은 A도 10억이고 B도 10억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연간 예상되는 영업 경비를 측정해 보니까 A 투자에서는 1년에 경비가 4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B 투자는 경비가 6천만 원 지출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투자 금액은 동일한데 경비가 이렇게 다르다면, 그죠? B를 선택하지 않고 A를 선택한다면 영업 경비를 2천만 원 줄이면서 피했잖아, 이런 위험은, 그죠? 이렇게 개별 투자마다 다르게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쓴다면 피할 수가 있고 제거가 가능한 위험. 이런 위험은 위험이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한다, 이 말이야. 아주 쏙기 쉽죠, 그죠? B자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 또 막 상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큰일 나는 거다. 피할 수 없고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 이거는 시장 상황 자체에서 얘기되니까 위험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개별 투자마다 다르게 이야기되는 위험이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쓴다면 피할 수가 있고 제거가 가능한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한단 말이야. 그럼 자, 우리가 좀 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여러 자산으로 분산을 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목적은 무슨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 이걸 바로 포트폴리오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느냐.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분산 효과가 크다.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하니까지 분산 효과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고 분산 효과가 크다는 말은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위험을 많이 제거할수록 포트폴리오 구성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다만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고 해서 체계적 위험이 제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이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할 때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고 분산 효과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면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냐? 자, 첫째, 적어. 책이 없어 이것도. 구성하는 자산수를 증가시켜라. 자산수를 증가시킬수록.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자산을 많이 배합하면 배합할수록 통계적으로 볼 때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는데 무슨 뜻인가 하니까 A하고 B 두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A, B, C 세 개로 A, B, C 세 개보다는 A, B, C, D 네 개로 계속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보다는 세 개로, 세 개보다는 네 개로 이렇게 이제 자산수를 계속 증가시키면 A하고 B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을 때는 C에서 D하고 수익이 나올 수 있고 B, C가 수익이 안 나오면 A하고 D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로 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체계적으로는 더 많이 제거돼 간다 이 말이야. 각 자산마다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A, B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 C, D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고 또 B하고 C에서 수익이 안 나올 때는 A하고 D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는 자산수를 증가시킬수록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는 겁니다. 다만 무슨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된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상관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클수록이 아니고 뭐일수록 작을수록 또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하는데요. 상관계수가 작다는 말은 마이너스 1에 가깝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도록 자산이 배합되면은 비체계적을 더 많이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 상관계수는 자 우리가 A하고 B 두 개로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만약에 A하고 B에 딱 자금을 반씩 투입해서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겁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자산들의 수익률이 동일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 수익률의 방향을 측정하는 척도를 상관계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만 가집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 제일 클 때가 1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도 없고 1보다 큰 경우도 없어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만 가집니다. 상관계수는. 근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이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거죠. 그죠?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할 목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비체계적 위험이 모두 제거됐으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구성됐다는 거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 거야. 가장 포트폴리오가 크게 나타난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비체계적 위험이 모두 제거되는 경우는 자 A하고 B 두 개로 분산 투자를 했으면 요 두 개의 수익률이 이 분산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정반대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게 이렇게 자산을 배합하면은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서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상관계수가 1이 돼버리면 상관계수가 1이면요 전혀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 없어. 전혀 비체계적 위험조차도 전혀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때는 분산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동일 방향으로 수익률이 똑같은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됐기 때문에 이때는 전혀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자 A하고 B 두 개로 분산 투자를 한 겁니다. A, B 두 개의 자금을 반씩 딱 투입해서 분산수를 냈는데 A에서 수익이 100%가 나올 때 B에서 수익이 0%가 나오고요. B에서 수익이 100%가 나올 때 A에서 수익이 0%가 나온다. 그러면 두 자산의 수익률이 정반대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률 방향이 정반대죠. 그럼 A에서 수익이 안 나올 때는 B 수익이 나오고 있지. B 수익이 안 나올 때는 A에서 수익이 나오죠. 이렇게 자산이 딱 배합되면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면서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A하고 B 두 개로 분산수를 했는데, 죠 A에서 수익이 100%가 나올 때 B에서도 수익이 100%가 나오고 A에서 수익이 0% 나올 때 B에서도 수익이 0%가 나온다. 그럼 두 자산의 수익률이 동일 방향으로 수익률의 방향이 동일하죠. 그 수익률이 똑같은 방향으로 유사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산이 배합되면 A에서 수익이 안 나올 때는 B에서도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쫄딱 말아먹는다. 이런 뜻이지.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산을 배합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수익률의 방향이 어떻게 반대 방향이 돼야 돼. 반대. 수익률이 정반대 방향이 되게 상쇄가 되도록 자산을 배합해야만 비체계적을 더 많이 제거해서 안정된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상관계수가 1인 경우, 그죠?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위험이 모두 제거된다 그랬죠. 비체계적 위험이. 그럼 상관계수가 0이라면 위험이 제거된다, 제거되지 않는다. 0이라는 말은 거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딱 중앙에, 정중앙에 있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0이 있잖아. 그죠? 그럼 0이면 비체계중이 반 정도 제거된다는 뜻이에요. 반.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사이의 값을 가졌는데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중이 모두 제거. 플러스 1이면 전혀 제거가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쪽에 가까이 가면은 마이너스 1쪽으로 가까이 가면 위험이 많이 제거된다는 뜻이고 플러스 1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위험이 적게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문이 상관계수가 1 이하인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1 이하의 경우에는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1 이하다 이 말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거죠. 위험이 제거되는 거예요. 또 상관계수가 0보다 클 때는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다. 그것도 틀렸지. 0.5는 0보다 크죠. 그러나 1 이하죠. 위험이 제거됐지만 좀 적게 제거된다는 뜻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언제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고? 1인 경우에는 위험이 전혀 제거돼요. 상관계수가 1일 때만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고요. 1보다 적을 때는 위험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다만 플러스 쪽에 가까이 오면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진다. 그러면 좀 위험이 적게 제거되는 거고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질수록 위험이 많이 제거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많이 제거되고 0하고 플러스 1 사이면 적게 제거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지면 위험이 좀 적게 제거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문은 꼭 이렇게 나오겠죠.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는, 즉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는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와. 틀렸다 이 말이야.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 1인 경우에만, 오케이? 상관계수가 1일 때만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 없지. 양의 값을 가진다고 제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에도 위험은 제거된다 그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1만 아니라면 위험이 제거되는 거지.
1만 아니라면 플러스 값이라도 위험이 제거되는 거지. 다만 위험이 제거돼도 좀 적게 제거되는 뜻이지 전혀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다. 오케이?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 효율적 전선으로 갑시다.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합니다. 효율적 프론티어. 이 효율적 프론티어는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투자를 연결하는 선문인데요. 좀 전에 평균분산 지배 원리는 위험과 수익을 고려해서 수익이 가장 크면서 위험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는 투자 원칙이었죠. 그죠? 평균분산 지배 원리가 위험이 동일한 것 중에는 수익이 큰 것이 수익이 동일한 투자 중에서는 위험이 작은 것이 다른 투자를 지배하고 선택되는 것. 그걸 평균분산 지배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평균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투자들을 연결해보면 선분이 하나 완성되거든요. 그 선분을 이제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자, 요 선분상에 있는 투자들은 위험이 4% 정도가 되고요. 이 선분상에 있는 투자들은 위험이 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 선분상에 있는 투자들은 위험이 11% 정도라고 가져보자. 11% 정도. 그리고 이제 세로축이 수익이죠. 자, 요 선분 위에 있는 투자들은 모두 수익이 10% 정도가 됩니다. 10%. 여기 있는 투자들은 모두 수익이 18%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투자들은 모두 수익이 20% 정도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자, 이 그림 봅니다. 지금 여기 이 선분상에 있는 투자들은 모두 위험이 4%다 똑같아요. 이것도 4%, 4%, 4%, 4%. 위험이 다 4% 동일하죠. 이렇게 4% 위험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맨 위에 있는 요 투자니 수익이 10%가 가장 높죠. 밑은 10%보다 수익이 적잖아. 그지? 그래서 위험이 4%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수익이 가장 큰 이 맨 위에 있는 투자니 수익이 낮은 요 아래 다른 투자를 지배해버리고 요놈이 선택된다 이 말이야. 응? 그럼 자, 또 이 선분상에서도 한번 봐. 요 선분 위에 있는 투자들은 모두 위험이 7%다 똑같죠. 이것도 위험이 7%. 여기가 7%니까 위험이. 이것도 7, 7, 7, 7, 7이지 위험은 전부 다. 근데 수익은 다 다르죠. 수익은 맨 위에 있는 투자니 18% 가장 높고 그 아래에 있는 투자들은 수익이 18%보다 적잖아. 그죠? 이렇게 위험이 7%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수익이 가장 큰 요 투자니 수익이 낮은 요 아래 다른 투자를 지배해버리고 요놈이 선택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요 선분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위험은 11% 동일하지만 수익이 이게 20% 가장 높죠. 그럼 요놈이 수익이 낮은 요 아래 걸 다 지배해버리고 요놈이 선택되겠네. 그죠? 이렇게. 자, 봐라. 위험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뭐가 수익이 가장 큰 투자 아니 수익이 낮은 다른 투자를 지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수익이 가장 큰 투자들이 이것들이고 그죠? 요놈이 이제 수익이 낮은 다른 투자를 지배했죠. 그 다음에 자, 요 선문 위에 있는 투자들 다 봐. 여기 있는 투자들은 전부 수익이 10%다 동일합니다. 그지? 여기가 수익이 10% 선사니까 여기도 10%, 10%, 10%, 10%, 다 10%잖아, 수익이. 어렵고 아닌데. 수익은 10% 동일하다. 근데 맨 앞에 있는 요 투자는 위험이 4%를 제일 적어요. 그죠? 뒤로 갈수록 위험이 4%, 6%, 7%, 9%, 11% 위험이 높잖아. 그럼 이렇게 수익이 10% 동일한 투자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니 맨 앞에 거죠. 요놈이 위험이 높은 뒤에 다른 투자를 지배해버리고 요놈이 선택된다 이 말이야. 그럼 자, 요 선분상에서도 그죠? 이건 전부 수익이 18% 동일하죠. 근데 맨 앞에 게 위험이 7% 제일 적죠? 그럼 여기 앞쪽에는 투자니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말이야. 요 선분 뒤쪽으로만 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요놈 위험이 7% 제일 적고 뒤는 다 위험이 높잖아. 그지? 그 수익이 18% 동일한 투자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이게 위험이 높은 뒤에 다른 투자를 지배하고 요놈이 선택되고 그럼 요 선분상에서도 요놈이 뒤에 걸 지배하고 선택되겠죠? 그럼 자, 여기 있는 이 투자들 봐라. 요것들은 그죠? 수익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이죠. 저기 평균분산 지배원리에서 수익이 동일한 투자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 그게 또 위험이 높은 투자를 지배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점들을 봐라. 이 점들은 위험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수익이 가장 큰 투자들이고 수익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들이죠. 그죠? 그러면 저 평균분산 지배원리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투자이잖아. 그죠? 이 투자를 선택해서 한 개로 연결해 보니까 이런 노란 모양의 곡선이 완성됐잖아. 그죠? 이 곡선을 뭐라 한다고?
이걸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효율적 전선이란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는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그 점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점의 연결선, 이걸 바로 효율적 전선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그 점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분이죠. 이게 효율적 전선인데, 이 효율적 전선은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죠? 이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게 됩니다. 우상향. 왜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게 되느냐? 잘 보자. 여기서는 위험이 4%인데요. 4%로 위험이 동일한 투자에서는 이게 수익이 가장 크죠. 그럼 4%의 위험을 감수하고는 여기가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니까 10% 이상의 수익은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4% 위험에서는, 그죠? 이게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서 여기까지 딱 가봐요. 가니까 수익을 8% 정도 더 얻었죠. 10%에서 수익이 18% 증가했잖아. 여기까지 딱 우상에서 가니까, 그지? 그런데 위험도 4에서 7%만큼 요만큼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요만큼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말이야. 또 여기서 봐. 여기서는 위험이 7%로 동일한 투자에서는 이게 18% 수익이 가장 높죠. 그럼 7%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는 요 18% 이상의 수익은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서 딱 하니까 수익이 요만큼 더 커졌죠. 요만큼 더 수익을 얻었단 말이야. 근데 위험도 요만큼 더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 가야 하니까 이 꼭지점을 따라가니까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 말이야, 그지? 자,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도 그만큼 더 많이 감수해 가라. 그래서 그 꼭지를 따라가니까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이 되었다, 그런 뜻이네, 그죠? 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보강할 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다. 위험 해모적, 위험 선호적, 위험 중립적,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고 있는 것,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고 있는 게 뭐냐?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은 위험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는 곡선입니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는 곡선을 무차별 곡선이라는데,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전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위험 해모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런 모양을 보인다. 이런 모양. 즉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위험 해모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하다. 근데 위험 선호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요, 위로 볼록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위로 볼록하다. 그럼 위험 중립적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되냐? 수평선입니다. 자, 위험 혐오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하게 우상합니다. 그리고 위험 선호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위로 볼록하게 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 중립적 투자는 무차별 곡선이 수평선의 형태를 보이는데, 투자자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의 위치나 모양, 형태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여기 있어요. 이게 갑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여기는 또 을이라는 투자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병이라는 투자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자, 갑, 을, 병 투자자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는 전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위치나 형태가 전부 달리 표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림상으로 본다. 그럼 보면 갑이, 그죠? 위험을 4% 정도밖에 감수하지 않고자 하니까 갑이 위험을 가장 적게 감수하는 투자자고, 을은 위험을 7%까지 감수해요. 병은 11%까지 위험을 감수하죠.
그럼 갑에 비해서는 병이 가장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또 병에 비해서는 갑이 가장 위험을 적게 감수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투자자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갑하고 병 중에 갑은 위험을 가장 적게 감수하는 투자다. 그지? 그럼 병이 가장 위험을 많이 감수하죠. 그럼 누가 위험 혐오적 투자자? 갑을 병 중에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투자가 위험 혐오적 투자가 아니겠어요? 갑을 병 중에 가장 위험 혐오적인 투자는 누구? 갑. 그럼 가장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는 위험 선호적 투자는 누구? 을? 을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놈도 있는데 병이라는 놈. 그죠? 그럼 갑은 위험 혐오적, 병은 위험 선호적.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갑이나 을이나 병은 모두 위험 혐오적 투자자다. 그러니까 자, 요 노란 선분이 뭐죠? 효율적 전선이잖아, 그지? 이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요 점을 연결하는 요 선분을 효율적 전선이라 그러지. 근데 이 효율적 전선 상에서 요 효율적 전선 위에서 투자를 쓴다는 투자는요, 누구든 위험 혐오적 투자예요. 그러니까 요 효율적 전선이 위험 혐오적, 저 평균분산 지배 원리라는 게 뭐냐? 평균분산 지배 원리가 위험 혐오적 투자의 투자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 투자는 평균분산 지배 원리에 입각해서 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 상에 있는 투자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걸 선택하든 여기 있는 걸 선택하든 요 놈을 선택하든 여기 걸 선택하든 어디 걸 선택하더라도 모두 뭐다? 위험 혐오적 투자자야. 그러니까 갑은 위험 혐오적이고 병은 위험 선호적이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위험 선호적 투자자이고 누구나 갑을 병은 다 위험 혐오적인데 위험 혐오적이라고 해서 위험을 똑같이 감수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위험 선호적 투자자 있어요. 만약에 백지에서 뛰내리면 50억 줄게. 50억을 받기 위해서 백지에서 뛰내릴 사람 있나 없나? 50억을 받기 위해서 백지에서 죽을 줄 알면서 기꺼이 뛰내리는 사람은 위험 선호적이죠. 근데 목숨이 아까운 걸 하니까 아무도 안 뛰내리죠. 뛰내릴 사람 두 다리 들고 물나무 서본다. 안 뛰내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죠?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위험 혐오적 투자자인데 위험 혐오적 투자라고 위험을 똑같이 감수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백지에서 뛰내리면 50억 준다고? 아, 그건 아니지. 못 뛰내리지, 그지? 근데 6층 정도라면 내가 한번 뛰내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10층이라면 나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4층도 나는 못 뛰내린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누구나 다 뛰내리기를 거부한단 말이야.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고 위험을 똑같이 감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는 전부 다르겠죠? 우리는 전부 위험 혐오적이라고. 근데 자, 요 건물에 투자를 하고자 하면서,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서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2점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나는 1년에 5%만 수익이 나도 투자하겠다. 5% 수익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가 그럼 못하겠다. 나는 한 8%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10% 이상이 안 나오면 투자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직 첫째 시간은 별로 안 들었습니다. 둘째 시간, 셋째 시간 가면은 머리 찌떡했다 오늘 보니까. 야, 큰일 나겠다. 어쩌라 그러나. 위험 혐오적으로 해서 위험을 똑같이 감수하는 건 아닌데, 요 갑이나 을이나 병은 모두 위험 혐오적 투자입니다. 왜 위험 혐오적 투자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잘 봐라. 갑도 요 파란 선분이 뭐라 그랬죠? 이걸 무차별 곡선이라고 해요. 무차별 곡선. 근데 갑의 무차별 곡선도 아래로 볼록, 을의 무차별 곡선도 아래로 볼록, 병의 무차별 곡선도 아래로 볼록 하잖아요.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게 우상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갑을 병이 모두. 그럼 갑을 병은 모두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이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투자자가 뭘 의미한다?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모두 위험 혐오적입니다. 다만 위험 혐오적이지만 위험을 똑같이 감수하는 건 아니야. 갑이 위험을 제일 적게 감수하죠. 그리고 갑이 위험 혐오적 투자자 중에서도 보수적인 투자다 이 말이야. 위험을 가장 감수하기 꺼리는 보수 투자고요. 병도 위험 혐오지만 병은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잖아, 이 사람들보다. 그지? 그래서 병은 그래도 위험 혐오적 투자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위험 혐오적이고 병은 위험 선호적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요 효율적 선은 상에서 투자를 쓴다는 사람은 모두가 뭐 위험 해모적이에요. 아니 위험 해모적인데 위험 해모적 투자자 중 갑이 위험을 가장 적게 감수하는 보수적 투자자, 병이 위험을 감수하고 좋아하는 공격적 투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 혐오도가 크다. 위험 혐오도가 크다는 말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는 뜻이다. 근데 그럼 공격적인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위험 혐오도는 적어진다는 뜻이겠죠. 그죠? 위험을 혐오하는 정도가 적다 이 말이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하고 같은 거고, 위험 회피도 위험 혐오도가 크다 이 말은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가 크니까 위험을 감수를 안 하려고 한다.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국어가 어렵지? 내가 지금 소론만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나라 말 하고 있지. 그죠? 근데 여기서 그지? 누가 보수적입니까? 갑이 보수적인 투자자고 그지? 갑이. 그 다음에 누가 공격적인 투자자? 병이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죠. 근데 한번 봐봐. 갑하고 병 중에서 누구의 무찰것이 가파르냐? 갑의 무찰것이 가장 가파르고요. 뒤로 갈수록 무찰것을 제가 조금 완만하게 그려놨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보수적인 투자자,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위험 혐오도가 큰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가파르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는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완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완만하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잘 봐라요. 자, 봐. 자, 갑은 그죠? 갑은 10%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4%까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10% 수익을 얻기 위해서 4%까지는 위험을 딱 감수해. 그리고 4% 이상 위험이 증가하죠. 획 피해버려. 4% 이상 위험을 감수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위험을 감수하고 더 이상 감수를 안 하니까 무찰복선이 극경사를 이룹니다. 오케이? 근데 을병은 갑보다 그죠? 을병은 위험을 4%, 7%, 8%, 11%까지 완만하게 감수하죠. 그럼 여기 11%까지는 위험을 완만하게 감수한 후 11% 이상 위험이 증가했을 때 비로소 피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 그럼 요만큼 위험을 더 감소할 만큼 무찰복선은 훨씬 완만한 형태로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의 무찰복선이 어떻고? 가파르고 공격적 투자자의 무찰복선이 완만하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책 수정합니다. 교재 책이 잘못됐다. 291페이지에 보충학습 참고 학습 찾았어요. 박스 속에 거기 보면은 3번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찰복선은 경사가 가파르고 또 위험 선호형 투자자의 무찰복선은 경사가 완만하다 그랬는데 그죠? 효율적 전선 위에서 투자하는 사람은 위험 선호형 투자 자체가 없어요. 효율적 전선 상에서 투자를 쓰는 사람은 모두 위험 회모형이라 위험 회피형. 그럼 어떻게 고쳐놔자? 거기 동그라미 1.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 보수적 투자자는 적어 넣어 빨리.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 보수적 투자자는 무차별곡선이 가파르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 위험 선호형이 아니고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 역시 고쳐 빨리. 위험 회피형. 위험 선호형은 없어지요. 효율적 정상에서 투자하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 공격적 투자자는 무차별곡선의 경사가 완만하다 이렇게 되겠네. 알았어요? 자, 이게 이름이 큰일 납니다. 요 사람은 위험 해모형이고 요 사람은 위험 선호형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누구나 다 위험 해모형이라니까. 이 효율적 전선 상에 있는 투자를 쓴다는 사람은 모두 위험 해모적 투자입니다. 위험 선호적 투자자의 투자 원칙이 아니고 요 효율적 전선이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투자한들 아니겠어, 그죠? 요 위에 있는 투자한들이. 근데 그 지배 원리 자체가 위험 해모적 투자자의 투자 원칙을 개량화시킨 거예요. 위험 선호적 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 상에서 투자하는 사람은 모두 위험 해모적 투자합니다. 위험 선호적 투자가 아니고. 다만 위험 해모적이지만 갑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보수적 투자라고, 병이 공격적인 투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수적일수록 무찰곡선이 어떠노? 극경사를 이루면서 가파르죠. 공격적 투자일수록 위험 회피형 중, 위험 해모형 중에서도 공격적 투자자의 무찰곡선이 완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몇 번이나 언급된 거니까 올해도 답으로 요구될 확률이 매우 높다. 위험 혐오도가 큰 보수적 투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가파르고 위험 혐오도가 낮은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완만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투자자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양호한 투자안도 전부 다른 곳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양호한 투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A 투자안. 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양호한 투자는 바로 요 투자안 이겁니다. B. 병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양호한 투자는 요거 C 투자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양호한 투자를 뭐라 그러냐?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이 말. 최적 포트폴리오. 가장 양호한 투자는 이런 뜻이야. 그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무차별 곡선, 투자자 자신이 위험이 감소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신의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이 많은 점, 접하는 점, 접점에서 결정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요 노란 선분이 효율적 전선이고 파란 선분이 무차별 곡선이죠. 그럼 갑은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요 A 점 여기서 접해있잖아, 그지? 병은 여기서 접해있고, 병은 여기서 접했죠. 자신의 요 무차별 곡선하고 이 효율적 전선이 서로 뭐한데? 접하는 점, 그 접점이 그 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양호한 최적 포트폴리오로 선택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갑에게 있어서 가장 양호한 투자는 A밖에 없고요. 을에게 있어서 가장 양호한 투자는 B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다른 사람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을에게는 B 투자니 최적 포트폴리오지만 갑이나 병에게는 이건 최적이 아니잖아. 그죠? 투자자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는 전부 다르니까 각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전부 다른 곳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게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선이 서로 뭐 하는데?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래야지. 또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 길로 제수한다. 무차별 곡선은 절대 교차하지 않습니다. 교차하는 점은 있을 수가 없다. 교차하지 않기 때문에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큰일 나고요. 뭐?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랬죠. 접점. 뭐하고 뭐가?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 그 접점이 각 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양호한 최적 포트폴리오를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부동산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어떤 투자자가 10억을 가지고 있다. 10억을 가지고 있어.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3억짜리죠. 3억을 주고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아파트 하나 샀다. 그 다음에 또 1억짜리 토지도 한 개 샀어. 그리고 6억을 주고 상가도 하나 구입을 했어. 10억 주고. 그 다음에 요 아파트는 어디 있는 거냐? 서울에 가면 3억짜리 없죠. 대구 하자, 대구. 그지? 그 다음에 1억짜리 토지는 그죠? 저기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거다. 요즘 나주 땅값 많이 올라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 전국 집가 상승률 1위. 나주. 그다음에 대구 달서구하고 달성군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집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대구도. 대구가 작년 통계로 전국 1위가 전남 나주. 그다음에 이제 대구 동구 그 핵심 도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3위. 그다음에 제주도 공항 들어온다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7위, 세종시 11위 그렇습니다. 집가 상승률이 다 나와요. 근데 대구가 상당히 높아요. 집가 상승률이. 땅값 많이 오른다니까 땅 좀 사나 봐. 왜 상가는 이제 또 서울에서 6억짜리 상가가 어딨노? 빙시. 그냥 하지 마자. 그냥 부산 하자 그냥. 젠장. 그러니까 이제 자, 아파트 토지 상가로 포트폴리오 구성한 거죠. 그럼 이게 전부 부동산이지. 그럼 부동산만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만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 없다? 했잖아 지금. 참내 진짜 미치겠네. 지금 부동산만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놨잖아 지금. 부동산만으로도 얼마든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한계 있나?
내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야. 보라고. 여기 이제 설명 듣고 나중에 집에 와서 읽어보면 돼. 어이? 그러니까 부동산만으로도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단 말이야. 다만 부동산만으로 지금 봐봐라. 어이? 아파트, 토지, 상가가 다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지금 용도별로 그죠? 주거용, 토지, 상업용 이렇게 해서 용도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했잖아요. 그죠? 또 이동이 안 돼. 전남 나주에 있는 땅을 들고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주에 가서 땅 하나 샀고 부산 가서 상가 하나 산 거야. 그지? 위치나 지역별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죠. 그지?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용도별로도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고 또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위치나 지역별로 유형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부동산만으로도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야 돼. 다만 이제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몇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주택에서 나오는 수익률하고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률하고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전부 다르겠죠. 주택에서 2% 수익 나온다고 토지에서도 2% 나오고 상가에도 2% 나오는 게 아니야. 만약에 2% 나오면 이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이 6%다 바로 계산이 되죠. 근데 각 자산마다 수익률이 전부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수익이 몇 프로가 나올까를 측정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이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세율 구조가 달라요.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하고 상가에 적용되는 세율,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세배에서 배웠지? 그러니까 전세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올지를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은 분할 투자가 불가능하죠. 불가분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쪼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이 한 10억 정도가 되면은 이게 땅도 하나 사고 아파트도 주택도 하나 사고 상가도 하나 살 수 있지, 그지? 근데 1억 가지고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려고 했다. 그랬더만은 먼저 땅부터 딱 사러 가니까 1억 달래요. 깎고 해갖고 9,500만 원 줬다, 그지? 그리고 땅 하나 샀는데 아파트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니까 500만 원밖에 안 남았지. 근데 아파트 3억 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장실 문고리만 좀 파세요. 안 되잖아요. 그지? 분할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불가분성 때문에. 그러니까 자금이 소자본인 사람은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죠. 10억 정도가 되면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지만 3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 2개 사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거예요. 개코나 무슨 어디 안 되겠지? 그런 단점이 있어요. 또 원래 이 또 포트폴리오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접목했던 이론입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단기 투자라. 단기 투자인데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투자에 적용했던 모형을 장기 투자에 그대로 옮겨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몇 가지의 단점은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고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해놨잖아. 부동산으로.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과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용도별로 또는 위치별로 지역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부동산만으로도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거기까지 해서 포트폴리오 이론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룬 게 이제 평균분산 지배원리와 포트폴리오인데요. 여러 문제가 나오지도 않아요. 한 개. 딱 문제 나오는데, 야, 한 문제 맞추기가 참 어렵지. 참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체계적 이용과 비체계적 이용도 구분하셔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비체계적 이용을 더 많이 제거하는가. 첫째는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릴수록 통계로 볼 때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된다.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서 작으면 작을수록 항상 우리 개론심에 나오는 건 클수록 좋은 거 안 나온다 그랬지. 작을수록 좋다 그래. 작을수록 선생이 적으니까 작을수록 좋다 그래라. 무조건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비체계적임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이란 평균분산 지배원리 저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점을 연결하는 선분인데 그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고 있어요. 왜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가? 여기서 요만큼 더 큰 수익을 얻으면 이만큼씩 위험을 더 감수해 가야 한다 이 말이야.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는 형태가 된다. 투자자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다 달리 나타나는데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게 우상향한다.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것은 투자자가 뭐라는 뜻? 위험 해모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다. 위험 선호지라면 무차별 곡선은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된다고. 만약에 병이 위험 선호지라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생겨있지. 알았어요?
자, 무차별 곡선이 지금 아래로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험 선호적 투자는 없습니다. 왜 아까 교재 수정했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위험 혐오적 투자자 중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보수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가 무차별 곡선은 훨씬 더 어떻고 가파르고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는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완만하다. 각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디에서 결정된다.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서로 접하는 점, 접점에서 결정된다. 거기까지 기억해둬요. 포트폴리오 이론이고 합계 시가지 계산부터 칠판 닦고 쉬었다 합시다. 수고했습니다.